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너무 더운 날씨였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또 비가 온다는데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BTS의 슈가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자폐 소아 청소년의 치료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슈가 씨 본명을 딴 민윤기 치료센터를 세우기로 했다는 거죠. 지난해 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건과 결부해서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던데요. 그렇다고 해도 기업이 아닌 개인이 50억 원을 쾌척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갑니다. 여기 세종영화관인데요. 팔거리에 당신 발을 올리면 나중에 앉을 사람은 어쩌란 말이니 종 내려 하신 문소희님. 정말. 자, 비듬나물 다듬고 있다가 뾰로롱 새끼 개구리가 나왔어요. 불쌍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신 송혜진님. 자, 서울 우이동 도선사에 왔는데요. 세상에 새끼 멧돼지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라도 아가들은 저렇게 귀엽네요 하신 최재원님. 많습니다. 자, 여수시 율촌면 커피 다시 봄 사장님 칭찬합니다. 어미 잃은 새끼 제비 2마리를 걷어서 키웠는데 얼마 전 어미가 극적으로 새끼들을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마련해준 저 박스 제비집에서 새 식구가 이제는 안전하게 산답니다 하신 소효진님. 자, 텍사스의 정종현님, 윤현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신호 대기 중 또 나타났다. 도대체 누가? 자, 지난주 저희가 전해드린 이 여성 운전자를 향한 도로 한복판 음란 행위 트럭 운전사 기억하시죠? 새로운 제보가 왔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바지를 주섬주섬 그러고 몸을 흔들흔들. 자, 저렇게.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목격된 익숙한 저 트럭. 저 인간 신호 대기 중에 차문 열고 또 내렸네. 자, 바지춤을 만지작. 아하, 그 인간이 저 인간이 맞구나. 하하. 자, 양 변호사님, 이번에는 말이죠. 번호판 완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뒷자리 번호 4개 중에 2자리 20. 그러게요. 지난주에 이거 소개시켜드릴 때 블랙박스에 저 트럭 옆에 있어서 이 번호판이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한데 이게 방영이 되고 나서 비슷한 남성을 봤다라면서 제보가 왔고, 그 새로운 제보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제보자 차량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 남성의 옷차림, 행동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 용인 지역에서 검거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됐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박 변호사님, 차 번호판 그냥 4개 다 얘기할까요, 그냥? 나중에 하시죠. 지금 하기에는 조금. 자, 일단 그러면은 박 변호사님. 어제는 용인, 오늘은 저번에는 용인, 이번에는 분당? 저번에 분당, 이번에 용인. 저 인간 그냥 전국 8도 순회 공연을 할 작정이었던 모양이에요. 분당하고 용인이 가깝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음란 행위를 반복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봤을 땐 상습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2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게 확실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 행동을 반복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등등으로 좀 엄중하게 처벌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진짜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무시무시한 연장입니다. 자, 야심한 새벽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키오스크 자물쇠와 끙끙 씨름하는 저 남자. 얼굴만한 저 돌덩이 좀 보세요. 들더니 쾅. 하지만 꿈쩍도 안 해 지금 자물쇠. 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매달려도 보고 화면도 잡아서 막 떼보지만 너한테는 안 열려. 자, 그렇게 포기한 채 밖으로 나갑니다. 저 사람. 자, 또 다른 무인 점포로 갔네. 하하, 이번에는 신석기에서 철기 시대로
가위로 이렇게 해보지만 역시 열리질 않아. 자, 이번엔 또 뭘 꺼내려고? 망치! 아이고, 망치 나왔습니다. 꺼내들더니 쾅쾅 계속 쾅쾅. 너한텐 차마 못 열겠어. 자, 키오스크도 자존심 있어요 지금. 자, 역시나 요지부동. 에이씨, 성질나. 도둑질 안 해. 이씨 하고 저렇게 나갑니다. 야, 이거 석기에서 철대 연장으로 꼭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저러고 다 실패한 겁니까? 안타깝게도 다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 총 8곳의 점포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점포에서 현금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난 14일 새벽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무인 점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커다란 돌덩이를 이용해서 키오스크를 열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훼손된 키오스크 수리 비용만 4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그날 이 제보자 가게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인근 무인 점포 7곳을 더 돌았습니다. 또 가위나 망치 같은 공구들을 사용해서 현금을 훔치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당일 총 8곳의 무인 점포를 찾았고 마지막 점포에서 키오스크를 파손해서 이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니까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는데 곧바로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가 지금 남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네. 저 영상 아무리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지만 딱 봐도 아이입니다. 아이.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돌 들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인데 16세예요. 16세. 16세고 미성년자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풀려난 다음 날 바로 또 절도를 하러 갑니다. 가서 이번에는 6군데 무인 점포를 털었고요. 총 70만 원을 또 재물을 절취해간 그런 상황인데 위험한 물건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번에 안 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아마 미성년자 이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각할 겁니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위통을 훌렁입니다. 자, 대낮에 지구대를 찾은 수상한 남성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저 남자, 윗옷을 벗은 채 비틀비틀. 자,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왔어요 지금. 자, 문 열고 후다다다다다다다닥 의자에 앉아서 아이 선생님 옷 입으세요 빨리. 제지하자. 니 뭐라겠노 자스가 내 바지도 벗어볼까. 자, 그러니까 자, 빨리 쳐 이번 녀석아 하면서 막 경찰관님들이 저렇게 입히죠.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싶어 조회를 했더니 띵 수배자입니다. 나란 마 잘못 왔다 집에 갈란다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발길질도 하고 있어 지금. 자, 겨우 수갑을 채웠지만 이번에는 나라 이 자스가 막 민주경찰 사람 잡네 하는데 저렇게 경찰에 끌려서 어디론가 차에 끌려서 좀 갑니다. 세상 모든 수배자가 이렇게만 제발로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좀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한 상황인데요. 15일에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정말 우통을 다 벗고 저렇게 와서 아래도 벗까 말까 막 그 경찰한테 화를 내고 이래서 경찰들이 보기에 좀 이 사람 이상한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공연 음란으로 480만 원 수배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 많고 많은 범죄 중에 하필 공연 음란 벌금. 영상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저기를 왜 찾아간 거예요? 경찰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조회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수배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보내줘야 돼요?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신 것처럼 경찰들이 제압을 했고요. 여기서 또 수갑을 채우니까 거기서 또 저항하면서 경찰을 발로 차고 하다가 결국에는 수갑 찬 상태로 호성차에 태워져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자, 지금은 공연 음란죄 480만 원이었지만 저거 추가 기소 검찰에서 안 하겠습니까? 공무집행 방해. 저기도 지금 또 공연 음란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벌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야, 지구대까지 와서 공연 음란을 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제가 꼰대인가요?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학교 교사입니다. 40대 초반 교사와 같은 교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는 수업할 때 교구들을 교실에 어질러 놓고 한 번도 치우질 않아서 청소가 늘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사가 정리정돈도 잘하고 깔끔한 게 너무 좋네요.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사는 체험학습 같은 일정이나 공지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실수인가 싶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게 되니까 좀 고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알려줬냐고 물었더니 틱틱대니까 말해주기 싫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리니까 예의가 없어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데려가고 싶다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틀 뒤에 사과도 없이 데려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모시고 가고 싶다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나누고 있어요. 별말도 아닌데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먼저 화해하자고 하면 더 예의 없게 굴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이제 곧 정년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진짜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입니다. 백다의 선생 보자 하니까 아주 그냥 날 보자기로 하네 이거. 내가 이모뻘인데도 동료 교사랍시고 하대 않고 대접했더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기어올길. 그리고 뭐 집에 데려가고 데려가? 나보고 당신네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먹은 밥 공기를 쌓아놓으면 자기보다 100m는 더 높아. 이거 왜 이래 동그라미입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후배 교사예요. 어머머머, 박상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엉뚱한 부분에서 발끈하시는 것 같다. 나한테 없는 거 가진 사람 보면 집에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말 흔히 쓰는 표현인데 왜 이래 진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등. 그리고 저도 나이 40 넘었어요. 말 조심하세요. X입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갈게요. 일단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동료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만둘 사람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쁘신 게 당연하고요. 업무의 주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멀리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사과하고 태도가 바뀔 리는 없거든요. 그냥 말년에 나가서 새로운 생활하기 위해서 액땜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딜 가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다니까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데려가겠다는 표현과 모시고 가겠다는 표현은 분명히 다르고 이 선생님께서 그걸 잘못 들었을 리가 없고 본인이 뭐 몰라서 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정정해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틱틱대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틱틱댄다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의 20살이나 되는 선배 교수님한테 쓸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하다 생각 들고요. 기본적으로 교사의 소양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하고 화해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네, 저도 사연자가 굳이 이 본인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이 정년을 좀 행복하게 맞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사실은 뭐 분명히 충분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이 오갔던 상황에서 이 40대 초반의 교사가 민방에서 했던 말로 좀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계속 혼자 치우니까 미안하니까 아유 데리고 오고 싶다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 보지 않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둘이 계속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은 조금 고려를 하고 한번 접근을 다시 해보면 뭐 그렇다고 이 40 초반 교사가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러브러브님 너무 예의가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레일라 나나님 그냥 무시하세요. 못 고칩니다. 가깝게 지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세한 놀자님은 근데 어떤 사건이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제보,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범행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저 사람 방금 보신 저 사람 기자들 앞에서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예. 일단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19일입니다. 19일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4시 30분 정도 전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숨졌고요. 이 현장에서 9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에 이미 한 차례 흉기를 들고 아내에게 찔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특수 협박을 해서 경찰서에 입건을 했고 법원에서 6개월 동안 임시 보호 조치,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거였는데 그게 끝난 게 12일이었습니다. 12일이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그 19일에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접근 금지 처분 6개월이 끝나는 그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자기의 부인을,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중에 기자들 앞에서 정말 기가 찬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잘했다. 한번 만나보시죠.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살인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남은 가족들도 있으신데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한 거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도 미안하네요.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교수님 영상 대신에 이 텍스트 기사로만 봤거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영상을 찾아봤더니 보신 대로 저렇게 해요, 진짜. 네. 정말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뭐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통 살인자가 아니고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부인이 나한테 감히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성이 너무 강합니다. 공감력이 전혀 없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가 아닌가 싶은데 일반 상해 살인자보다도 더 폭력적이라고 봐야 되죠. 아내를 죽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도 않고 잘했다고 나아가서 잘했고 아들한테도 뭐 미안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아니라면 정말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병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해 12월이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지난해 12월 17일 날 이 흉기 협박 관련해서 입건을 했고요. 12월 25일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1월 달에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가지만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내렸었어요. 주거지에서 태거 격리되고 백미대 내 접근 금지되고 연락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는데 원래 임시 조치가 2개월이 가능하고요.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본인은 뭐 이 기간 동안 간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12월 17일 그 입건되기 전에 주의를 많이 배회를 했다고 하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 그 남매한테 너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이 이제 CCTV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 기간에도 차마 아내한테 갔다가는 또 뭐 어떻게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니까 아내한테는 못 가고 그 남매들 주거지 주변을 그러니까 자기의 처제 그리고 처남 주변을 배회하면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간 접근 금지가 이루어졌지만 그게 딱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범행 전에도
계속 찾아가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일단 남성에게 내려진 임시 조치였던 이 접근 금지 명령이 종료된 날은 지난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찾아왔다는 걸 이웃에게 전해 듣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문의를 했는데 사건 전날인 18일에 남성이 또다시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경찰에게 접근 금지가 끝났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경찰은 아내에게 전화로 CCTV와 스마트워치, 순찰과 같은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에 경찰과 아내가 만나서 상담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아내는 흉기를 들고 찾아온 남성에게 끝내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18일에 경찰에게 찾아가서 잠잘 곳도 밥 먹을 곳도 없으니까 경찰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경찰 관계자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만나주지 않아서 이 고충이 있다고 해서 상담 안내를 해줬고 아내에게도 전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2달 동안에 이런 스토킹 혹은 가정폭력 사망자가 3명입니다. 대구 스토킹 피해자 그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서 했던 최근에 신상 공개됐던 윤정우, 또 지난 5월에 동탄에서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 살해했던 사건. 자, 그리고 이번까지 아마 올해 안에 끝나기 전까지 말이죠. 몇 번을 전해드릴 거예요, 분명. 그나마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부부의 가정폭력이라는 게 드러난 사건들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건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사건들을 따지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굉장히 큰 지금 제도의 흠결이 드러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지금 아내를 찾아갔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상 실시 신고를 받으러 가는 중에 그냥 그러면 내 집인데 내가 여기 가야지 어디를 가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 사람이 그 보호조치가 끝났냐면 6개월 동안 보호조치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덜컥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유족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또 피해를 호소하니까 이거 CCTV 같은 거 설치라든가 가처분할 때거나 아니면 시계 같은 거 이런 거 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시간이 6개월이 흘렀을 뿐 이 자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돌려보내도 될지 안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게 오히려 경찰을 찾아갔던 데서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폭력과 같은 경우는 분리조치를 한 다음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가해자가 과연 다시 가족들을 제외해도 다시 만나도 되는지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그게 확인이 돼야 이거를 풀어주는 거지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돌아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유족들 같은 경우에 원래 이 남성이 또 1990년대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 그걸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반대했다는 걸 원망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자신들도 이게 피해를 입을까 출소에 피해를 입을까 또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변호사님. 네. 제가 경향신문 사설을 봤는데요.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향신문마저도 이런 스토킹 사건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 않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기준을 그 피의자, 피고인을 지금 기준으로 보는데 필요하다면 좀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나왔을 때 저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사실 방치하는 거거든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검토가 좀 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이번 달 사망자가 3명입니다. 남은 올해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올지 또 그걸 전해드릴지 벌써부터 막 아찔합니다, 저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마감을 앞둔 새벽 시간, 술집 안에 있던 한 남성이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돈통을 열고 현금을 꺼냅니다. 이 남성은 이 술집의 주방 직원으로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직원의 퇴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장. 하지만 이 직원의 기막힌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술집 사장님의 제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은 30대 여성이고요. 친오빠와 함께 한 2년 동안 술집을 경영을 했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작년 2월에 주방에서 일할 직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30대 남성이었는데 굉장히 싹싹하고 인사성도 발랐대요. 그래서 이제 잘 믿으면서 많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친형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다쳐서 병원에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늦게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돼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마감 시간 거의 다 돼서야 하는 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러라고 하고 나서 좀 뭔가 의아하니까 CCTV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깜짝 놀랄 장면, 어떤 장면이었는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손님들한테 거스름 돈 줘야 되고 해서 여유 자금으로 좀 놔뒀던 게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많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님들한테 많이 나갔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직원이 훔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걔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해서 CCTV를 봤는데 이제 가져가고 있었던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카운터 위에 바로 이제 카운터가 보이게끔 CCTV가 있어요. 거기를 등으로 가린 다음에 이제 주머니에 뭔가를 넣는 걸 본 거예요. 다른 CCTV로 확대해서 봤더니 돈을 훔쳐간 게 찍힌 거죠. 확인한 것만 8개, 9개 정도 돼요. 아,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돈통에 기본적으로 들어온 돈 있고 나간 돈 있고 현금 들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이 돈통을 들고 아랫부분에 또 이 지금 피해자분이 여유 자금을 거기다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현금으로 거스름돈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거기는 동업을 하는 오빠하고 자신만 알고 쓰는 곳이었는데 돈이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누가 오빠가 거스름돈을 많이 나갔나 보다, 상당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원이 퇴사하는 걸 계기로 CCTV를 돌려보다가 저 장면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는 가게 안에 CCTV가 13대나 있어서 그걸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고 마감 시간 위주로만 확인을 했는데도 그 정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0만 원 정도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에게 가장 최근 절도 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내면서 10만 원 가져다 놔라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면서 돈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직원이 평소 돈이 빠듯한 걸 알고 있었고 또 주변 직원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들어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해도 이 훔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배려를 하셨죠, 사장님은. 자, 그런데 얼마 뒤 그 그만둔 직원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해고 예고 수당. 자, 직접 들어보시죠. 물량결근을 원래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인데 마감 시간 때 거의 새벽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인생에 따로 할 거 없으니까 뭐 이제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갔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면서 갑자기 자기는 잘린 거라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진 퇴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자진 퇴사를 하겠다거나 한 그 자료가 있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노동청 무쇠처럼 그렇게 얘기를 그거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거고요. CCTV 영상이 있는 것도 아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는 다 해명을 했고 사건 접수를 할 거는 하고 기억나는 대로 증빙을 다 했어요. 야, 이게 나갈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바쁜 주말에 원래 약속을 해놨는데 새벽 무렵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니까 또 이런 어떤 절도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퇴사 의사를 밝혀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흘 뒤에 갑자기 해고 예고 수당을 좀 달라고 해요. 예고 수당 뭐냐 하면 예. 해고될 때 한 최소 30일 전에 뭐 미리 통지하고 안 했을 때 그런 수당을 주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 자진 퇴사했지 않습니까? 예. 뭐가 맞지 않는데 본인이 예고 수당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네가 자진 퇴사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해코지 할까 좀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는데요. 이게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이런 어떤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는 이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 종결이 됐습니다. 야, 진짜 호의를 뒤통수로 되갚아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절도죄로 고소를 했어요.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잖아요. 이거를 증거로 해서 했는데 서로 얘기가 지금 너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절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절도가 아니라 사장님이 식자재를 사오라 그러면서 돈을 준 거다. 돈을 꺼내서 가져가서 식자재를 사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식자재는 거의 가게로 배달을 시켰고 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히 사와야 될 때는 카드를 주거나 현금을 직접 뺏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통에서 네가 돈을 꺼내서 가서 식자재를 사와라라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은 아니 영업시간이고 다른 직원도 있는데 돈통에서 내가 돈을 훔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트 직원이 식자재를 사러 직원들이 간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경찰에서도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마트 직원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문제가 그 다른 직원들이 실제로 사장님이 이제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이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마트의 종업원도 그 직원도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 사러 온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그 내용까지 CCTV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이 사람이 저렇게 돈통에서 임의로 꺼내가는 거는 좀 황당해 보이긴 하는데 예. 실제로 또 저 사람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저 돈통에서 꺼내간 거가 이 마트에 가서 사기 위한 건지 아닌지가 경찰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데 예. 그래서 문제는 경찰에서 이거를 이제 기소할 만큼의 증거가 아이고야. 충분하지 않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겁니다. 제보자분이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냥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보자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상황에서 돈통에서 그 직원에게 그런 걸 시킨 적은 없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런 심부름을 몇 번 시킨 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경찰에서 좀 말을 믿어줄 것 같아서 그 직원이 예전에 있었던 다른 일을 끌어다가 남용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검찰에서라도 이런 일들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데 문제는 이 사장님 이런 일도 겪고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장사 잘 되던 저 가게 폐업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보자 사장님 폐업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립니다. 봄나물 무침에 갓 지은 밥까지 제철 반찬이 한 상 가득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또 다른 여성의 표정은 심상치 않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갑자기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데요. 그리고는 거친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대체 이 두 여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결국 헌신짝 신세가 됐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60대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남 3녀의 차남으로 태어났었는데 마청이 어렸을 때 사고를 그만 안타깝게도 일찍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 둘하고 여동생 1명하고 가깝게 지냈었는데 문제는 이제 35년 정도 전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님을 자신이 모셨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어머니를 생활을 도맡았던 거고 어머니 이제 나이 드시면서 병원비, 옷값, 뭐 평소에 생계, 심지어 어머님이 친구들과 하는 개똥까지도 다
이 제보자분이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30년 동안 10원도 안 줬어요. 제사 지내러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예 안 왔다고 보면 되고, 지도도 아쉬울 때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 지 딸내미 시집간다고 혼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혼수해줬어요.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정하고 연락이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 연락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아, 이건 진짜 형제가 아니라 왼수네, 왼수. 네, 제보자는 아버지 제사를 무려 35년 동안 혼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힘들 법도 한데 그 시간 동안 매해 싫다는 소리 한 번도 없이 혼자서 시아버지 제사상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누나들과 여동생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돈이 필요할 때는요, 늘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갔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동안 어머니가 여러 차례 수술도 받으시고 최근에는 치매까지 왔지만 엄마 괜찮아? 이렇게 말만 하고 치료비나 수술비에도 정말 단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 모시는 이 오빠 그리고 남동생을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누나, 큰 누나. 자, 최근에 말이죠. 감사 인사 대신 종이 한 장이 왔다면서요. 종이 한 장을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종이 한 장이 왔는데 놀랍게도 이 종이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보자가 어머니께 받은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1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시골 땅과 집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나 얘기는 누나한테는 3천만 원, 그리고 다른 여동생들한테는 2천만 원씩 지급해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동생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갑자기 내용 증명부터 받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법적으로는 뭐 형제끼리 이제 나누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한 40년간 부모님을 이제 홀로 모시면서 본인이 쓴 돈이 4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통장으로 했기 때문에 입증도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증여로 한 1억 받은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쓴 돈이 훨씬 많다는 게 제보자 입장이고요. 내용 증명이 지금 큰 누나가 뭐 1에서 학창시 1에서 보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 음식점을 도와준 거고요. 이 지금 제보자도 중학생인데 그때 같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 35년간 자기가 지금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 치매에 걸리니까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하면서 이 나타난 게 좀 공교롭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누나의 내용 증명을 받고 이 제보자 남동생분보다 더 격분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직접 들어보시죠. 집사람이 막 울고 막 이혼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이제 자세히 물어봤어요. 집사람을 두드러 팼대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아, 이 상황은 이거는 경제 그리고 뭐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이고, 근데 왜 시어머니가 자기 이 며느리를 두들겨 팼다 이게 참. 네, 이 아내가 내용 증명을 보고 이게 바닥에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 정말 억울하다면서 40년 동안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 아내가 시댁 근처에 살면서 시어머니 밥상을 몇 끼니 차렸는데 어느 날은 이 국이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이 엎어지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누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편도 3시간, 그러니까 왕복으로는 6시간 거리를 오가면서 산후조리와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도와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제보자가 그동안 효자 노릇 한답시고 애꿎은 아내만 고생을 시켰구나 이렇게 미안함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었죠. 자, 빨리 돈 내놔라고 누나하고 여동생들이 한 번 전화할 때마다 30통 이상 하기도 하고 문자를 해서 욕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급기야는 제보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네 그렇게 하니까 벌 받아가 쓰러진 것이다 라고 누나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그 심정으로 큰 누나한테는 2천만 원 줬고요. 다른 형제들한테 각각 1,000만 원씩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딱 욕설을 하면서 500만 원씩 더 달라고 지금 계속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봤던 아내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면서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형제 이게 웬수지 양 변호사님. 형제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시에 생전에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다툼 몰라도 그거를 지금 와서 나눠달라고 요구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제가 지금 찾아봤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뭘 요구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생떼를 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제분들이 반론이 있으시다면 뭐 사건만장죄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런 게 없는 한 아무 근거도 없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꼭 따라야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시달리셔서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시달리거나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수단을 취하면 스토킹 처벌 법률 위반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누나라는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막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데 자 교수님 네. 이 남편분 제보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게 누나 여동생 안 봐도 돼 아내는 잃고 싶지 않다. 네.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으셔서 너무 다행이시고요. 지금 이 피가 섞인 누나나 여동생한테 이렇게 당하셔도 정말 이렇게 뇌출혈이 뇌가 터질 만큼 괴롭고 분하신데 이 40년을 이렇게 당하신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이 쌓였고 남편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모르시나요? 이건 무관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남편까지 또 쓰러지고 그 와중에 또 남편이 돈을 해서 줬잖아요. 이런 거를 아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정말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도 말씀 좀 보태주시죠. 이거는 사실은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아내 편을 들어서 법적인 걸 봤을 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자 그런 요청을 하면 오히려 형사적 처벌도 좀 가능하니까 그 형제들 누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조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코콜팡님도요. 이제라도 형제들 인연 끊고 아내분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준희 님도 절대 돈 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형제란 무엇인가 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빠르게 달려온 3륜 오토바이가 엘리베이터로 돌진하는데요. 문에 쿵하고 부딪히더니 이렇게 그 안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추락한 거! 뭐야? 네, 충격을 받은 문이 힘없이 열리면서 노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추락하고 만 건데요. 부딪힌 충격으로 문이 이렇게 덜렁덜렁 계속 흔들리고 있죠. 소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조심히 진원지를 들여다보고 그제서야 노인이 빠진 걸 알아챕니다. 네, 노인은 곳곳에 골절상을 입은 채로 구조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저곳으로 돌진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운전대는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곳은 네일샵입니다. 한창 시술 받는 손님도 있고요. 몇몇은 좀 서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가게가 흔들리고 모두가 놀라는 순간 천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자, 놀란 손님들 후다닥 자리를 피하고요. 직원도 떨어지는 잔해를 간신히 피하면서 옆으로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얼음이 된 직원과 손님들 옆으로 가게가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지진한 거예요? 네,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강풍을 맞고 쓰러졌는데요. 그 충격이 이곳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합니다. 얼른 피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영상을 SNS에 공유한 사장은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다면서 이 손님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가셨나 보구나.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커다란 놀이기구에 사람들이 쭉 탑승해 있죠. 거꾸로 크게 돌더니 이번에는 또 격하게 설마, 빙글빙글 설마. 계속 돌아갑니다. 안 돼! 아니요, 그 순간 놀이기구에서 뭔가 휙 날아와요. 저건 사람이죠, 머리카락 아닌가요? 사람들 사이로 뚝 떨어져서 다들 놀라서 피하는데요. 네, 뭐예요, 저거?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떨어진 저거는 바로 사람의 가발이었어요. 놀이기구가 너무 격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탑승객이 쓰고 있던 가발이 뚝 떨어지고 만 겁니다. 얼른 피했던 주변 사람들도 뒤늦게 가발인 걸 알고는 신경 감수했다고 합니다. 가발 뭐 다치진 않겠죠, 맞는다고 해서. 아유, 그래도 사람 안 날아간 게 어디야. 아유, 나 깜짝 놀랐잖아.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대문 앞에 얌전히 앉아있던 강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니까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한 대를 더 보내고는 또 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 네, 조심히 도로로 들어간 강아지가 향한 곳에는 기표가 한 장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뭘 알긴 하는 건지 얼른 물고는 뒤도 안 보고 재빨리 집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돈! 네. 지폐! 이 강아지는 평소에도 집 앞에 버려진 걸 곧잘 물어오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하나로 약 10,000원짜리 지폐였대요. CCTV로 확인한 주인은 이게 동네 아이가 흘린 돈이라는 걸 확인하고 곧장 돌려줬다고 하네요. 아니, 뭘 또 돌려줘, 또 양 변호사님. 아니, 동네 아이 거라고 하니까. 근데 저 친구, 저 반려견은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희한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지 주인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아니, 사료값 벌었는데.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코웨이 아이콘 프로.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하고 원터치로 한 번에.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나의 세계를 놀랍게.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